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내륙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춘천과 충남 태안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폭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장관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체부 2차관엔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장미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 때 안보가 흔들린 건 사실이라며 엄호했지만 민주당은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연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또 법정 기한을 넘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을 맞아 앞선 전체 회의에서 퇴장했던 근로자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진단명을 조작해 보험금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충남 천안시 여성병원 3곳과 환자 3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있지도 않은 의료기기로 시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나눠 갖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오늘 낮부터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고되자 경기도는 오전 7시 반부터 비상 1단계 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비상 1단계에서는 도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하천과 산사태, 농정부서 공무원 등 총 17명이 근무하면서 기상 상황과 현장 모니터링을 합니다. 도는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 대응 단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과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 수방자재를 수해 우려 지역에 전진 배치하도록 일선시군에 지시했습니다. 폭우 속에 하천 수문을 관리하다 실종된 60대 여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평소방서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전남 한평군 엄다천에서 실종된 수문 관리자 68살 A씨를 600m 떨어진 펌프장 교각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밤 폭우로 불어난 하천 수문을 열기 위해 접근했다가 하천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당시 한평에는 시간당 7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며 많은 비를 뿌리자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기존의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이던 부산과 광주, 전북과 전남, 경남 지역 외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내일까지 최고 250mm에 달하는 강우가 예측돼 산사태 위험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에 귀를 기울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엘니뇨의 발달로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고 초강력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 위험도 증가할 전망인데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일지 정혜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름철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2시간 이상 집중되면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면 토양이 흡수하는 수분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여름 엘니뇨의 발달로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예년보다 커진 상황.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해 전국의 산사태 위험 등급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전국 8.2%에 달하는 지역이 시간당 30mm 이상,
일강우량 150mm 이상의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가장 커지는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이 11.72%로 가장 많았고 전북 10.95%, 충남, 충북이 9%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도 5.12%나 됐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악 지역이 많고 하다 보니까 높은 경사도가 가진 곳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사태는 발생 30분에서 1시간 전쯤 징조가 있어 주의를 기울이면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사는 곳의 산사태 위험도를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현재 산사태 예보와 예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산사태 위험 지도를 통해 내가 사는 곳의 산사태 위험 등급도 알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금까지는 기존 통계와 주변 환경 등을 바탕으로 산사태 위험 등급을 나누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호우 상황을 추가해 지역별 산사태 위험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나무나 돌 조각과 섞인 흙탕물이 쏟아지는 산사태는 일단 발생하면 사후 대피가 무척 어렵습니다. 다만 산사태는 전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고 사전에 대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탕물이 순식간에 산 아래로 쏟아집니다. 나무와 돌이 포함돼 있어 보고 대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산사태에 인명사고가 뒤따르는 이유입니다. 산사태는 많은 비가 내려 토양이 잡아둘 수 있는 수분량을 넘을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산사태 발생 전에는 전조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경사지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땅속 지하수가 포화 상태라는 뜻으로 산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라 발견 즉시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잘 나오던 지하수나 샘물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도 위험합니다. 산이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는 산사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시 몸을 피해야 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48시간 전에 산사태 위험 예보가 전달됩니다. 위험성이 커져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나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이동하면 됩니다. 대피 시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옆집을 확인해 이웃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오늘이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법정 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노동계가 회의에 복귀하긴 했지만 노사가 요구하는 수준 차이가 워낙 커서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잠시 뒤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는 거죠? 네, 오후 3시에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노동계도 논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내부 회의를 통해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회의에 참석해 책무를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로자위원이 회의에 복귀하더라도 노사 양측의 요구한 격차가 워낙 커서 의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7% 인상한 12,2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으로 동결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그제 열린 8차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8명이 모두 퇴장하며 파행을 겪었습니다. 당시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맡고 있던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위촉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람이 같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만큼 위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를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지만 최근에는 김준영 사무처장이 해촉되며 근로자위원은 1명 적은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적 시한은 오늘까지인데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확정에 고시해야 합니다.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제도에서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것은 9차례에 불과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에서 갓난아기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대 친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고모 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또 고모 씨의 남편 40대 이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살인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낙태했다고 거짓말한 것을 믿어 아기를 낳은 것조차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 씨가 아내의 범행을 알고도 내버려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이른바 출생 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여야가 모두 입법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는 만큼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간부급 직원의 셀프 대출 논란이 불거진 지역 농협에서는 농협 법인들에게 준 또 다른 대출금 때문에 100억 원대 부실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농업 법인에 대해서 지역 농협과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여주시 능현동에 단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 2곳의 사업장들입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와 주변에 일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두 업체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데 39억여 원을 대출받아 6차 산업인증 사업장 혜택을 받았습니다. 6차 산업 사업장이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 2% 금리만 부담하면 되고 시중금리와 차이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 여주시는 사업장 한 곳에 대한 지원을 끊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지난 2020년 금리 지원 대상에 선정된 뒤 대출금으로 땅만 사고 사업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서 시설을 짓겠다며 24억여 원을 빌린 다른 업체도 같은 이유로 지원 중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들 건물에서는 가공된 농작물을 판매하거나 아쿠아 체험시설을 운영해야 하지만 건물만 짓고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여주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지자체는 정부 지침에 따라 1년에 한 번 이상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는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주시는 지난 2021년 1월 첫 대출이 이루어진 지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점검을 나간 뒤 문제를 알았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이제 연장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2022년도 5월달에 그 현장을 방문해서 그 운영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사후 관리를 했던 거죠. 업체들의 실제 돈을 빌려준 지역 농협은 지난해부터 이자 연체가 이어지면서 부실 채권을 떠안을 위기입니다.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 정책자금 39억여 원을 포함해 지난 2020년 말부터 이들 업체 등에 나간 대출금은 총 101억여 원. 지역 농협은 담보된 땅과 건물을 팔아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올해 초 뒤늦게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대출 시점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채권을 저희가 취급했다는 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지만 채권 매각을 추진하던 지역 농협의 뜻은 농협 중앙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출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감사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중앙회는 대출 과정에 서류가 미비했던 점이 의심된다며 셀프 대출 논란을 받는 전직 상무가 대출을 책임지고 있던 때여서 더욱 면밀하게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지적된 업체들은 자금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돈을 못 갚을 것이라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6차 산업 인증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농협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애꿎은 세금과 조합원의 돈이 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암 발병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불건전 영업행위라며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해당 보험사에 대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에도 방사선 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 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암 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했다고 금융위가 전했습니다. 정부가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6월 소비자 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가격에 비축분을 내놓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정부 비축 천일염을 시장에 최대 400톤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 대전 부산점과 수협 바다마트 강릉점 등 전국마트 25개 지점과 전통시장에서 정부 비축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6월에서 7월 공급량만 평년 산지 판매량보다 많은 12만 톤에 이르고 이 중 2만 톤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며 꼭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손수 쓴 입장문을 통해 앞서 SNS에 올라온 사생활 폭로글은 사실 무근이고 작성자는 자신을 협박한 범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게시글을 올린 사람은 사생활 영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이며 전혀 모르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처벌을 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단명을 조작하거나 부풀려 보험금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충남 천안시 여성병원 3곳과 환자 3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있지도 않은 의료기기로 자공시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나눠 갖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여성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가 포착된 곳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천안시 여성병원 3곳이 환자 보험 설계사들과 짜고 진료 내역을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진단명으로 조작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환자가 피부관리나 각종 미용 시술을 받아 결제하면 병원에서 금액에 맞게 보험 대상 진단명으로 둔갑시켜 8천여 회에 걸쳐 보험금을 대리 청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있지도 않은 의료 장비로 자궁 근종 레이저 시술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수익을 나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300여 명이 보험금 23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을 꼬드겨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고 또한 그로 인한 이득금을 의료계에서 받았다는 부분이 도덕적으로 해이된 부분이 드러난 범죄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 병원 직원들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타내고 임신 중절한 태아 사체 10여 구를 사산한 것처럼 꾸며 업자에게 유통한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의사 3명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342명을 입건하고 범행을 주도한 상담실장 1명은 구속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30%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서 총 300만 원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을 노래하고 다녔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오늘 전국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는 등 대규모 장차관 인사를 오늘 단행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십니다.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또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 또 통일정책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김홍일 변호사이십니다. 김홍일 내정자는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취임 후 첫 개각이었습니다. 일단 두 분의 총평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 지나면서 이 국정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궤도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 1년 사이에 평가를 하면서 좀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국정 동력을 강화하고 또 국정 과제 추진에 좀 가속을 붙이는 그런 인사 기준이 취지가 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이 통일부의 역할, 기능, 통일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시행착오에 대한 보완 측면에서 단기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이벤트 중심의 그런 통일정책보다는 통일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을 하고 또 내용이 있고 내실 있고 또 원칙이 있는 그런 통일정책의 책임자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발탁한 것 같고 분위기는 뭐 최근까지도 분위기가 정치적 논란 속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말하자면 좀 그 정당 출신의 군의위원장이 재임하면서 뭐 좀 분위기가 좀 당파적으로 운영이 됐다든지 아니면 분위기가 공무원 사회, 공직 사회의 기강 또 윤리, 도덕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책임지는 부서인데 오히려 그 부서가 최고 책임자부터 일선 그 직원들까지 기강이 오히려 해이해진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 측면에서 김홍일 그 평생 검사하고 변호사 법조인 일진의 김홍일 변호사가 발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전 정부 통일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인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서영기 의원께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남북은 하나의 민족입니다. 하나의 민족이고 저희는 통일을 해야 합니다. 평화를 가져오고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도 강해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의 평화가 전쟁을 막는 가장 큰 힘입니다. 경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힘도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남북 문제를 해결해 왔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주 단절되게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일부 장관 인사 그리고 국민권익위 원장 인사를 보면서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사가 참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 인사도 망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많은 상태인데요.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만들어내는 평화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통일부 장관이 과거 때 해온 발언이나 해온 일들을 보면 분단을 고착화시키거나 냉전을 고착화시키거나 영구 분단을 만들어낼 어쩌면 구구를 대변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온 사람이라 사실 많이 찾아서 통일부 장관에 내정을 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인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권익위원장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BBK, 김경준과 공모해서 BBK가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무혐의 처리한 사람이에요. 다스가 이명박 거냐라고 했을 때 2007년에 대선판을 흔드는 그 상황에서 무혐의 처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BBK와 다스는 이명박 소유다라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권력의 BBK, 다스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을 무혐의 해준 사람을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힌다?
알고도 그랬다면 그 사람이 알고도 BBK와 다스를 무혐의쳤다면 제가 보기엔 범죄고요.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죠. 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장이 안 쳤다. 처음 하는 큰 개각인데요. 여기에 첫 단추부터 잘못 꼬인 것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된 김홍일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극우 검사 편향이 우려 수준을 넘었다 이런 비판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민주당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하나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게 있나요? 그것부터 저는 그건 별 기대 안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고 어차피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이게 사실관계나 포인트는 맞아야 되는 건데 김홍일 검사는 우리 검찰 내부에서나 또 법조계에서 또 그분을 아는 일반 국민들 속에서도 특수통이고 수사만 아는 사람이고 강직한 사람이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약에 공안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간첩 사건도 다루고 노조 사건도 다루고 또 학생 시위 이런 것도 다루게 되다 보면은 성향이 우파다 좌파다 또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은 이 대형 비리 기업 대기업이라든가 또 고위공직자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거악을 척결하는 특수부 검사로 평생 살아온 분을 이념을 기준으로 해서 극우다 극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좋지만은 그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장차관 인사에서 깜짝 발표도 있었는데요. 하태경 의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자격이 충분히 있고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때 금메달단 직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행정가로서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공익을 위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청소년들 육성하는 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미국 가서 행정가로서 스포츠 행정 박사도 받고 또 지금 교수도 하고 있고 해서 전 자격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품이라든지 굉장히 좋아요. 저는 굉장히 잘하는 인선이라고 봅니다. 네, 장미란 선수로 익숙한데 이제 교수로 지내고 있죠. 문체부 2차관에 발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장미란 선수가 문체부 2차관에 발탁이 됐는데 문체부 2차관은 정책을 홍보하거나 체육 부분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타 체육인이죠. 그리고 참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신선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금 대통령실에 주로 있던 비서관들이 차관급으로 쭉 발탁돼서 내려갔어요. 5명 갔죠, 오늘? 예, 쭉 발탁돼서 내려가면서 대통령이 그립을 쥐겠다 이런 표현으로 예를 들면 장관을 뛰어넘는 장악을 하겠다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장미란 선수를 차관으로 발탁했는데 과연 장미란 선수가 일을 얼만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인가. 약간 모양 갖추기가 안 되게 진정 체육계를 진흥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 관련한 관광도 진흥시킬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평가한 극우 편향은 김용호 통일부 장관을 향한 평가입니다. 네. 분단을 조장한 발언, 어떻든 김정은을 제거해야 된다는 식의 그런 발언들을 해나가면서 사실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발언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한쪽 입장에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극우 얘기를 했고요. 김홍일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검사 편향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BK 다 봐줬단 말이에요. 다스는 누구 거냐 다 봐줬어요. 이런 사람은 권력의 권익을 대변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야당 정의당도 그렇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 장관 그리고 권익위원장 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 오늘 지명이 될까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차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네요. 오늘 왜 지명 안 한 겁니까?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뭐 전문성은 이 부분을 더 검증할 필요도 없을 정도고, 근데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이제 강력 반대하고 있는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녀 학폭 문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도 청문회 열면은 전혀 부담 갖지 않고 아주 국민들 보는 데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동관 특보 임명 강행하면 이게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당이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당론이라고 또는 당의 입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이미 인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인사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고 그렇진 않은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기대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청문회를 대비해서 더 이렇게 검증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방통위원장 임기가 이제 7월 말까지거든요. 지금 임명하더라도 한 달 하고 나서는 또 새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청문회도 또 해야 돼요. 청문회 2번 하는 건 저는 별 문제 없다고 보지만, 인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좀 번거롭게도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국민들이 봐도 어차피 지금 방통위는 김효재 부위원장이 대행 체제로 하고 있는데 한 달 더 이제 할 수 있겠죠. 남은 기간 동안에. 한 달 앞두고 임명했다가 한 달 뒤에 또 임명했다가 청문회도 또 한 달 전에 하고 한 달 뒤에 하고 이런 게 좀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겠다. 방통위가 지금 대행 체제로서 큰 문제 없이 잘 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남은 한 달은 대행 체제로 하고 그 뒤에 정식 임명을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좀. 그럼 7월 말 8월 초쯤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동관 대통령 특보 이제 7월 말 8월쯤 임명할 걸로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요? 사실은 MB 정권 때 언론 장악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특갈비 사용 의혹 등으로 문제가 컸던 사람이에요. 그때 벌써 언론 장악, KBS 문제, 그리고 또 국정원 문건 문제, 여기에다 이제 아들 학폭. 아니 고등학교 어떻게 내가 보낸 자식인데 내 새끼를 머리를 책상에 300번을 박게 했어요. 그 피해자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또 3명이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무마하는 과정 속에서 개입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법무부는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임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다 자료도 요구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학폭 관련해서. 인사검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국힘에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꾸는 게 맞습니다. 바꿔도 제가 보기엔 언론을 장악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온갖 KBS, MBC, YTN 등등 장악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 인사를 내려보내려고 하겠지만, 이렇게 말이 많은 인사를 뭐하러 고집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그래 나한테 반대? 그럼 내가 그냥 빠르게 갈 거야. 이런 식의 것을 보이니까 국민께 도전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사람 많습니다. 많이 찾아보고 언론은 언론의 자유 지켜주고, 그리고 국민이 제대로 올바른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제대로 잘 찾아서 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국내 보수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야 공방이 거센데요. 어떤 발언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말이 국민을 걱정스럽게 하면 할수록 국정 운영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으로 돌아와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할 때입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누굴 겨냥한 겁니까? 겨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쪽 좀 전에 이제 발언하고 밑에 자막을 보면은 뭐 정치권에서 정치적 입장에 갈려 가지고 뭐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는 할 수 있어도 그냥 정치권 밖에 일반 국민들이 보면은 저 말 중에 이 동의가 안 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거의 정권의 모든 역량을 총 그 결집을 해가지고 그 정권 차원에서 이걸 그 종전 선언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거는 위험한 시도다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리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였고, 미국을 비롯한 그 당사자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였고, 문 대통령이 거의 뭐 정권을 걸다시피 하고 모든 걸 쏟아서 추진했는데 안 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게 상식에 맞고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위험한 일이 아니고, 또 국제사회에서 보더라도 맞는 일이면은 정권이 그렇게 모든 걸 걸다시피 하고 했는데 안 될 리가 없는 거죠. 그거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 당연한 결과로서 유엔산이 해체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또 물론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안보 공백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그 다음에 중국이 대만 위협하고 침공 위협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통령께서 아마 그 당시에도 검사 시절에도 보면서 아마 그런 염려를 하셨을 것 같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다 대통령 되고 나서 또 그 전 과정을 쭉 한번 스크린을 해보셨겠죠.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여러 가지 기밀사항도 또 보셨겠죠. 그러니까 더 문제의식을 더 강하게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이 발언이 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 겨냥한 발언이라고 보고 있고, 유인태 전 총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세력에 포획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5.18 묘역이나 제주 4.3 행사에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왜 저렇게 발언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요. 휴전체제입니다. 정전체제입니다. 전쟁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전쟁을 종전하자, 끝내자라고 하는 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박정희 때, 노태우 때 언제나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종전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비핵화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도 선언하게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 나가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동안 해왔던 논리인데요. 저는 국힘당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뜬금없이 종전선언은 반국가적 행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또 거기에 맞춰서 무슨 정보가 있었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서 국힘당 전체가 기본적인 내용, 역사도 부정하고 기본적인 것도 다 흔들어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종식하자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대한 종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유엔사를 해체하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북제재 해제를 읍수하고 다녔다, 이런 거 다 제대로 된 사실 팩트에 근거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화, 대한민국의 종전, 이것은 우리가 해내야 될 과제이고, 평화 체제를 구축해 가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기에 지금 이 발언을 한 배경이 궁금한데,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겁니까? 어떤 의도로 한 겁니까?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기에는 윤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안 하셨어요. 정치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 정치적 맥락, 또
무슨 전략, 전술, 계산 이런 거에 밝지 않은 분이에요.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정치를 5년, 10년 계속하면 그런 뭐 계산이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냥 본인의 국가관이고 안보관이고 남북관이고 통일관이고 그거는 이분만이 독특한 게 아니라 보통의 국민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하는 걸 보고서 다들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선언하고 유엔사 해체는 관계 없다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학생 시절에 그때부터 이제 그 반미 운동할 때 늘 한 패키지로 이야기한 게 평화협정 체결하라. 종전 선언하라. 유엔사 해체하라. 미군 철수하라. 이건 한 묶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별게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그러니까 유엔사 해체, 미군 철수인데 그 전 단계로서 평화협정 체결하고 종전 선언해야 이게 되는 거니까.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 의원님 말씀에 제가 좀 이견이 있는 거는 전쟁이 없는 상태다. 북한이 핵도 없고 북한이 대남 적화를 국치로 삼지도 않고 그 노동강 강령에서 다 빼고 핵도 없고 무기도 서로 쌍방을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군축됐고 그리고 군사 도발도 없고 정말 사이좋게 편안하게 지내면은 그거는 종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선언해도 돼요. 근데 지금 거꾸로인데 선언한다고 그게 오는 게 아니라 선언하면 오히려 전쟁 위기로 가게 되는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전국 현안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0초만 아까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정치를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쉬운 말을 던져서 말장난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아주 귀한 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함부로 던져선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회된 직후에 연결안전위원회와 현안 상담조차도 거부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먼저 저희들이 다른 현안 간담회와 같이 우선은 공개로 언론 공개로 좀 진행을 하자. 언론 공개는 좀 곤란하다. 모두 발언 공개도 불가하다. 그래서 다시 그거 알았다 그러면 전부 다 비공개로 하겠다.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끝나고 기자들 브리핑도 하지 마라. 제가 세상에 하다 회의 형식 논의를 하는데 언론과의 접촉 자체가 불가하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그러면 그 정당에 그러면 간담회 참석을 안 했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국민의힘 의리받아지키기 TF에 여기 원자력 안전위원장입니다. 박이부 장관이고요. 여당은 되고 야당은 안 된다라는 새로운 법이 생긴 겁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은 확증 편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TF팀에서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수산업계 우리 회장님들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개월에서 7개월 뒤에 대한민국 바다에서 채수를 해서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방사능이 유입이 안 됐었을 때 민주당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민주당이 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방류 후에 정말로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나온다면 사실 그건 되돌릴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다는 건지 좀. 국민들께서 표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한 정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 검출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생명을 걸라는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당연히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럼 반대로 나올 경우는 국민의힘께서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 책임질. 우리는 나온 게 없잖아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책임질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밥은 적게 먹고 밥은 회만 먹고 해 오면 해 먹고 난 뒤에 안 먹어. 이 전복 인보가 최고 많다며. 그래서 난 좋았어. 여기 전복에 숫자가 제일 많다는 거짓말이야. 여기 별 한개 시켜줬는데? 시키지 형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며 현재 한반도 대부분이 비구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보라색의 매우 강한 비구름이 집중되면서 충남 태안과 서산에는 시간당 6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태안과 서산 그리고 춘천에는 호우경보가, 그밖에 중서부와 전북, 경북 서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입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아침부터 밤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도 호남과 제주도에 250mm 이상, 경기 북부에 최고 200mm의 큰 비가 더 내리겠고요. 중부와 경남 서부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내일 오전까지, 남부 내륙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로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다가 다음 주 화요일쯤 다시 전국에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